안녕하세요. 역사의 탄식, 봐도 모르고의 김영훈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고려 말기의 고려와 이슬람 아랍과의 교류를 살핍니다. 1231년에 몽골이 고려를 침공한 이후 아주 오랫동안 몽골의 침입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삼별초는 끝까지 몽골에 저항하였는데 1270년에 몽골의 많은 무슬림들을 목표에 땄고 고려사는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와 이슬람과의 관계는 끝이 났을까요? 아닙니다. 1271년에 몽골이 중국의 북경을 수도로 하여 원나라를 세우자 원나라와 고려는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즉 원나라의 공주와 고려의 왕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원나라는 이 혼인 정책을 통하여 고려의 내정에 일일이 간섭하는 원나라 간섭기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나라의 쿠빌라이 황제는 원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서역에서 많은 무슬림들을 중용하였는데, 이 무슬림들이 고려에까지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1274년에 원나라의 제국 대공주가 고려의 충렬왕과 결혼하기 위하여 개성에 왔습니다. 이때 개경에 온 원나라 공주의 수행원 가운데 삼가라고 하는 무슬림이 있었습니다. 이 삼가는 원나라의 수도 북경에서도 벼슬을 하고 있었는데, 고려에 와서는 그 관직이 점점 더 올라가서 낭장 장군을 거쳐 초고속 승진을 하였습니다. 마침내 고려의 충렬왕은 이 삼가에게 덕성부원군이라는 칭호를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삼가는 고려를 대표하여 원나라의 사신으로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충렬왕은 이 삼가에게 장순용이라는 성과 이름을 하사하였습니다. 장순용은 고려 여인과 결혼하여 세 아들을 낳고 44세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순용은 아주 멋지고 호사스러운 집을 만들었습니다. 장순용은 자기 집 담장에 화초를 새겨 넣었는데, 이 화초가 벽돌을 쌓아 만든 것인지 아니면 화초가 새겨진 타일을 아랍에서 수입하여 담장에 붙인 것인지 그 방법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장순용이 화초를 담장에 만들었다는 이 꽃담을 당시 사람들은 장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꽃담이 조선시대 경복궁 자경전의 꽃담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순용의 집이 얼마나 호사스러웠던지 충렬왕은 자신의 왕위를 아들 충선왕에게 물려준 이후에 이 장순용의 집에 당분간 기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장순용의 위세가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장순용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 후손들이 덕수장씨를 이루었습니다. 덕수장씨는 고려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관직에 계속 올랐습니다. 연산군 때에는 한성 부판관을 지낸 사람도 있었고, 또 덕수장씨 12대 손인 장유는 우의정까지 올랐을 뿐만 아니라 장유의 딸은 효종의 정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장유는 계곡집이라는 명문집을 남겨 조선시대 4대 문장가의 한 사람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덕수장씨는 계속 발전하여 오늘날 덕수장씨 후손들은 약 3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고려에 기여한 사람은 이 삼가 장순용 외에 또 있었습니다. 공민한 때에 고려에 기여한 설손이 있었는데, 이 설손은 경주 설시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설손은 신장 위구르에 살고 있던 무슬림이었는데, 원나라에서 홍건적의 날이 일어나자 이를 피해 고려에 망명한 것입니다. 설손은 공민왕이 원나라의 인질로 와 있을 때에
이미 공민왕과 교분이 있었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공민왕은 이 설손을 환대하였고 관직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답까지 주면서 설손의 고려 정착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설손은 고려에서 시인으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설손의 후예들은 조선시대에서 조선을 대표하여 명나라로 여러 차례 다녀온 사신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화하는 무슬림이 생길 정도로 무슬림의 수가 고려의 개성에서는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 무슬림들은 이슬람 모스크에 해당되는 예궁을 건축하여 그 예궁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무슬림들은 아예 고려의 왕궁에서 집단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했는데 이들은 자기들의 예궁으로 왕을 초대하여 연회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왕이 이들의 연회에 꼬박꼬박 참석할 정도로 이들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연회에서 고려의 왕을 위하여 축복 기도까지 했습니다. 고려가 불교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었다니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해왕 때에는 피륙 판매권을 무슬림에게 주었고 그 대가로 해마다 소고기 15건을 상납받았다고 합니다. 또 우왕은 무슬림 자제들을 데리고 대동강변에서 놀면서 우왕 스스로가 서역의 악기를 연주하고 서역의 노래와 서역의 춤을 추면서 함께 어울려 놀았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에 이슬람 무슬림들은 고려 왕실과만 친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무슬림들은 개성 인근에 집단촌을 이루어 살았는데 이 집단촌에서 이들은 아예 가게를 내어 일반 고려 백성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과 일반 고려 백성들 사이에도 끈끈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 고려 가요 쌍화점을 보면 대표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쌍화점의 한 구절을 살핍니다. 쌍화점에 쌍화를 사러 가니 회회아비가 내 손목을 쥐었다. 이 소문이 상점 밖에 퍼진다면 새끼 광대인 내가 퍼뜨린 것인 줄 알리라. 여기에서 회회아비는 무슬림 남자를 말합니다. 한문 문화권에서는 이슬람교를 회회교라고 적었고 또 무슬림들을 회회인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무슬림 남자와 고려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가 소문으로 퍼지면 그 책임을 광대에게 묻겠다니 참으로 재미있는 노래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쌍화는 만두를 말합니다. 만두는 북부지방에 사는 우리 민족의 고유 음식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쌍화점을 보니 만두의 기원이 바로 아랍에서 발생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으니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만두 외에 또 다른 것이 우리 민족에게 스며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소주입니다. 소주가 바로 아랍에서 생겨난 것임을 알고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유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몽골의 군대가 아랍을 정복했을 때 아랍에서 아라크라고 부르는 정유주를 제조하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이 몽골군이 아라크 정유주 제조를 배워서 우리 한반도에 전해주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몽골과 고려가 연합하여 일본에 원정할 때입니다. 그때 몽골군이 한반도의 개성과 안동과 제주도에서 아라크 정유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라크를 가죽부대에 담아서 갔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만든 것이 그 유명한 개성소주와 안동소주인 것입니다. 그리고 개성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아라크 소주를 아락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사실 이 아라크의 기원은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던
수메르인들이 기원전 3000년대 정유주를 만드는 것이 기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이슬람은 사탄이 술을 좋아한다고 하여 술을 금지하고 있는 종교 아닌가요? 그런데 이 이슬람 국가 아랍에서 아라크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고려에까지 전파되었다니 술의 생명력이 참으로 끈질기지 않습니까? 이처럼 고려 말기에는 고려와 이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습니다. 그래서 신라와 이슬람 아랍 상인들과의 그 교류보다 훨씬 더 돈독하였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신라가 아닌 고려, 즉 오레아, 영어로는 호리아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한반도에 이렇게 많았던 무슬림들이 왜 갑자기 다 사라졌는지, 그것도 조선시대에 사라졌는지 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이유를 살피기 위하여 다음 주에는 세종대왕과 무슬림과의 관계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많이 누리세요.